당신 말이야 정신 차려 뭐 재판정에서 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오명을 뒤집으시고 뵙게 되느냐, 공세적인 거치를 갖다가 표명하느냐. 이재명 당대표가 사라지고 다른 비대위라든지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 높다고 보죠. 네. 네, 여러분 기다리던 8월달 직언직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거치가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지금 재판 지금 보고 있습니까? 네. 이화영 재판.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1차 전쟁이 벌어졌어요. 맞아요. 이화영과 부인과. 네. 2차 전쟁이 벌어졌어요. 검사와 그 변호인단과. 그 다음에 3차가 22일 날 열립니다. 네. 격주로 열리기 때문에. 22일 날 과연 이화영이가 전 변호인하고 같이 해서 지금 진술본보. 네. 예를 들면은 그 대북 이 송금 부분들을 보고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인은 강력하게 그걸 갖다가 회유 압박이다. 네. 그 이야기하고. 제 때는 부인이 회유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화영 기사를. 제가 부인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봤는데 굉장한 역을. 여장부. 제 느낌으로는 서영교 최고위원하고 분위기가 좀 비슷했어요. 이게. 거의 그래서 운동권 동기인가 뭐 그렇다고 하던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둘이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보통 그 우리가 말하는 집사람, 마누라 그리고 뭐 동지 관계라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이건 당신 말이야 정신 차려 뭐 재판정에서 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새로 된 그 변호인단이 덕수. 어제 덕수가 어제 2가지 그죠? 재판부 기피 맞아요. 신청하고 재판 연기입니까? 네. 하고 또 바로 사임하고 중간에 그러니까요. 퇴정했다잖아. 이거 맞아요. 이런 드라마도 나 처음 봤어요. 재판을 질질 끌기 위한 것이 아니냐. 예.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거. 그게 자동적으로 2주 연기된 거죠. 그렇죠. 과연 해유 압박에 거짓을 정언할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법조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만약에 이제 대북 송금을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김성태한테 얘기해가지고 김성태가 내 말 듣고 보냈다라고 하면 이거가 최소 20년형을 선고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최소 20년형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치자금법으로 할 거냐 뇌물죄로 할 거냐 그걸 이제 검찰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액수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다 겪어본 사람인데 네. 아닌 것을 갖다가 기다해서 자기가 엎어선다는 거 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와의 그 대북 송금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그 비슷하지 않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다 했다면은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제 80 넘어서 할아버지 때 이제 출소하게 되니까 본인도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것 같고요. 그냥 평범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김성태가 아무리 이화영하고 친하다고 하지만 경기도 스마트팝 사업 때문에 500만 불 먼저 주고 이재명 뭐 방북 뭐 대가 300만 불 주고 이게 800만 불이잖아요.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란 말이에요. 이 돈을 아무리 돈이 많다고 이화영 부지사 말만 듣고 과연 북한에게 건네줬을까? 그런 의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장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심이 지금 이제 9월에. 곧 9월 달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름 뭐죠? 김문기 씨. 김문기 씨를 알나 모른다는 뭐 법적으로 또 아주 뭐 비법 같은 그게 지금 변호인단이 제기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국토위에서 압력을 가했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백현동을 넘어서 지금 이제 대북 송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22일 날 저는 이 기초가 주목된다고 봐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 당대표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참모라면은 이런 일은 선방을 때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선방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오명을 뒤집으시고 예를 들면 백기 되느냐. 그나마 선제적인 어떤 맞아요. 자기가 맞아요. 공세적인 거치를 네. 갖다가 표명하느냐. 그래서 저는 후자를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렇게 그래서 지금 비대위든 전당대회든 다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다. 이게. 그래서 뭐 한간에 뭐 비대위원장 누구누구 이야기하는데 이 비대위원장을 자기가 완전히 첫 번째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비대위원장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의 사퇴 압박 속에서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를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총선 승리 이후에 자기가 대선 후보가 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기가 선제적으로 비대위든 전당대회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악수가 나타났어요. 어떤 거예요? 혁신이. 혁신이 우리 네. 장 소장님도 혁신은 이미 우리 지난번에 할 때 이미 망했다 그랬죠. 근데 네. 이 혁신이를 기록에 보니까 의총에서 네. 만들자고 한 사람이 본인이나 이재명 당대표야. 그리고 위원장도 자기가 했고. 이것도 선제적으로 저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해야 되는데 그거 저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쌓여가지고 네. 저는 10월이라 했는데 네. 저는 10월도 멀다. 멀어요? 현재적인 자기의 어떤 당대표의 어떤 거치 변화하고 이후의 어떤 이 전국을 꾸리려면은 자기 주도로 꾸리려면은 이거는 이 10월도 저는 멀다고 봅니다. 근데 10월이라고 생각했던 건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10월 한 20일경에 국감이 끝나잖아요. 끝나죠. 네, 맞아요. 국감까지는 본인 체제하에서 치르고 국감 끝나고 사퇴하면은 이제 전당대회를 하자 그러면 한 20일 정도 준비 기간과 이제 전당대회 날 뭐까지 걸리거든요. 20일 정도. 그러니까 2달 정도. 그러니까 12월 한 20일 정도에 전당대회를 열면은 합법적인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꾸려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꾸려가서 공천은 자기가 하겠다. 수렴청정, 대리청정 해가지고 공천권만은 놓지 않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왜냐? 자, 국정감사. 네. 이 선거를 치르려면은 네. 이번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붙이는 이 전쟁이 저는 한 분수령이 될 거라 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최초로 자기 이 정권 이후에 맞는 국정감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야당이 정말 여기서 야당 168석임을 이전에 180을 뽑아준 민심이 부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4월 뉴스가 그대로 국정감사 있다. 뭐가 되겠어요? 야당의 칼날은 무디질 수밖에 없고 야당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뭐야? 지금처럼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그게 야당의 민주당의 지지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게 온전히 야당이 야당답게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지지를 받으려면은 이전에 이양 거치를 갖다가 변화를 하려면은 이전에 해야 된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맨날 지적했던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법률적인 리스크인지 아니면 당대표 한 1년 넘게 해봤는데도 당대표로서 그렇게 리더십이나 정치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인지 뭐예요? 저는 지금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 버렸다.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네. 예, 리더십 문제. 이번 혁신위 같은 경우 리더십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전당대회 돈봉투라 김남국 때 처리 못하고 했던 그 부분들도 리더십 문제고 또 도덕성 문제와 연결되지는 그렇죠. 거예요. 정치력도 4월 리스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그래서 세 가지가 사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제가 30년간 봐왔던 정치판에서는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없죠. 대선에서 진 후보가 곧바로 당대표를 해가지고 당대표 할 이유가 지금 누가 보더라도 4월 리스크 그렇구나. 외에는 이유가 없었잖아요. 자연스럽게 1년 정도 하면서 지금쯤 다시 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쯤. 그럼 국민들도 이제 우리 야당의 대표 기수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낙연과 서로 맞붙으면서 지금쯤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새로운 인물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소진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본래 있는 분이잖아요. 있는 분인데도 자기가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으니까요. 생각을 해보이소.
일반인도요, 재판 하나 받으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맞아. 몇 가지입니까, 도대체? 이거는 저는 진짜 멘탈 갑입니다, 멘탈 갑. 이재명 당대표 아니면 지금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지금 당 운영이고 기자들하고 대화하고 못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몇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 이번에 휴가 구상이 딱 나와야 되는데 휴가 구상은 그냥, 그 휴가 구상이 엉뚱하게 이하영이 재편 지연 구상이었다. 이런 소리나 듣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잡으려면은 선제적인 어떤 이 거치 변화가 필요하고 그 속에서 재판에서의 선전. 저는 대장동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선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래서 재판에서의 선전을 가지고서 자기가 이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대선이잖아요. 조금 있다가 그걸 해도 되는 거죠. 이게 총선은 나는 이재명 대표의 몫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사라지고 다른 비대위라든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 높다고 보죠. 왜냐하면 봐보세요. 문재인 당대표가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에서 그 총선을 문재인은 자기 선거만 치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자기 선거도 겨우겨우 이 PK 지역 그 지원 유세도 제대로 못했어요. 자기 지역이 위험하니까. 그 정도로 거기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 전체 선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민주당의 저력이 한 겁니다. 네. 국민의 당이 탈당해가지고 호남을 석권했는데도 한석 이겨서 일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장을 정세균 의장을 만들고 그 힘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그래서 정권교체를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만이 된다. 친명이 그 생각을 버리고 이재명 대표도 버려야 돼요. 민주당의 저력을 믿어라. 국민들이 저력을 믿어라. 분명히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견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10% 이상 넘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견제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남겨둬요. 피워두면 됩니다. 피워두면. 혹시 대표님께서 네.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로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저는 뭐 김부겸 전 총리, 네. 김병훈 선배가 약간 조금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힘이 없다. 무능력하지 않아요? 이 국무총리도 맡겨보고 행안부 장관도 맡겨봤는데 뚜렷한 무슨 족적이 이게 없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게 우리 정치판에 통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도 잘 생각해봐요. 해봐야 되는 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게 부드러운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계속 강한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대결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진영 대결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야당 쪽의 그 카드가 저는 김부겸, 이낙연 이런 카드들이라고 봐요. 정세균 뭐 이런 카드들이죠. 근데 이 카드들이 제대로 길을 못 피는 거죠, 이게. 네. 그런 사람들이 저는 비움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런 그 흔히 말하는 객달, 강경 세력들이 비워주면은 그분들이 가서 이 견제 세력을 갖다가 온전히 만들 거고, 그래 되면 저는 국힘도 변화한다 봐요. 네.